1794년 3월 24일 바르샤바와 함께 폴란드의 대표적인 도시에 속하는 크라쿠프에는 시민과 귀족, 농민과 상인, 군인을 가리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기다리던 인물은 다름 아닌 타데우시 코시치우슈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코시치우슈코라는 이름이 현재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는 18세기 말에는 폴란드는 물론 유럽을 넘어 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던 훌륭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가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코시치우슈코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에게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해달라며 그에게 정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18세기 말 폴란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폴란드는 중세와 근대 초기를 거치며 유럽 대륙에서 나름의 강대국으로 위상을 떨쳤습니다. 이미 14세기 말부터 리투아니아와 왕실의 결혼을 통해서 연합관계를 맺었고 1569년에는 단순한 결혼 관계를 넘어 정식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라는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전성기 시절에는 현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점유하고 있는 영토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스웨덴과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동유럽의 외교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동유럽 지역에서도 이미 17세기 초부터 줄곧 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제는 러시아에서 표트르 1세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709년 스웨덴은 표트르 1세가 이끄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경험했고 러시아는 이를 통해 발트해에서의 헤게모니를 쥘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도 이전까지는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였으나 이후로 다시는 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을 정도로 패배의 후유증은 컸습니다. 사실 이 전쟁 이전에도 이미 러시아와 스웨덴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내의 여러 귀족 파벌들과 손을 잡아가며 폴란드 리투아니아 내에서의 내분을 조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표트르 1세는 당연히 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고 폴란드의 왕 아우구스트 2세는 이를 막고자 몰래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 빌헬름 1세와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곧 표트르 1세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곧바로 폴란드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 이를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폴란드는 주변국들, 특히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일종의 장기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변국의 간섭에 시달렸기 때문에 18세기 내내 폴란드 리투아니아 내부에서는 개혁을 위한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의회와 정부 체제를 개혁하고 국력을 회복한 뒤 주변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혁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조세 제도를 개혁해서 국가의 세금 수입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귀족의 특권을 철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귀족들은 반개혁파로서 이러한 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때에 따라 한쪽 편을 지원해주면서도 어느 한쪽이 확실히 권력을 잡고 내분을 정리하도록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왕의 선출에도 개입했는데 1764년 기존의 왕이 사망하자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자신이 조종하기 쉽다고 생각한 인물이 왕위 자리에 오르도록 막후에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왕이 된 인물이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마지막 왕인 스타니스와프 2세 아우구스트입니다. 이 인물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인 1750년대에 외교관의 역할로 러시아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미 예카테리나 2세와 수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스타니스와프 2세 아우구스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예카테리나 2세는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허용해줬습니다. 이는 지나친 개입으로 왕위가 아예 무너지면 다시 새로운 왕을 뽑아야 했는데 예카테리나 2세의 입장에서는 그런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타니스와프 2세 아우구스트가 집권 초기 재무부를 신설하고 기사학교, 즉 일종의 사관학교를 새로 만들 때도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앞부분에 등장했던 코시치우슈코도 새로운 기사학교가 설립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재능이 뛰어나던 덕분에 지역에서 추천을 받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그는 당직병들에게 새벽 3시에 자신을 깨워달라고 부탁했고 새벽부터 군사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덕분에 선생님들의 눈에 띄어 1769년에는 국왕 장학금을 받고 파리로 유학을 갔고 파리에서 선진 군사학은 물론 계몽주의 철학도 접했습니다. 아직 농노제가 지배적이었던 사회에서 자란 청년에게 봉건제의 모순과 인권, 삼권 분립 및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계몽주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처음에는 스타니스와프 2세 아우구스트의 개혁 조치들을 방관했지만 그의 정책이 점점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띠자 이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프로이센과 손을 잡고 군사를 보내 강제로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틈을 노려 러시아에게 폴란드에서의 영향력을 양보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1772년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대한 1차 분할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각각 서쪽, 남쪽, 동쪽에서 폴란드의 영토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이 과정에서 영토와 인구의 약 3분의 1을 잃어야 했습니다. 한편 파리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코시치우슈코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사정도 말이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 귀족 가문의 딸을 위한 개인 교사로 일을 했는데 곧 사랑에 빠졌지만 상대 집안에서 가문의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은 한 성직자를 몰래 찾아가 비밀 결혼을 시도하기까지 했지만 곧 탄로나서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개인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이때 좌절한 코시치우슈코가 1776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식민지 북아메리카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받은 전문적인 군사 교육을 바탕으로 그는 곧 독립군 장교들에게 전술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신임을 얻어 호레이쇼 게이츠와 같은 장군과 친분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독립군을 이끌고 여러 차례의 전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후 조지 워싱턴을 직접 만나 공로를 인정받기까지 했지만 코시치우슈코는 1784년 점점 몰락하고 있는 폴란드 리투아니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온 후 왕 또한 직접 만나지만 왕은 어째서인지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긴 했지만 더 이상 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788년 러시아가 다시 오스만 제국과 전쟁 상태에 빠지자 개혁파들은 마지막 기회를 노리기라도 하듯 의회에서 10만 명의 군대 창설을 결의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귀족들의 각종 특권을 폐지했습니다. 1791년 5월에는 프랑스보다 몇 달 앞서 최초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것, 그리고 개혁에 반발한 귀족들이 예카테리나 2세에게 군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흘 만에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코시치우슈코는 전투에서 5배가 넘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이 과정에서 자국민들 사이에 영웅으로 등극했지만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로 여러 나라의 동향에 민감해 있던 프로이센과 러시아는 멋대로 행동한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다시 한번 분할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영토는 1차 분할 이전 영토의 4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코시치우슈코에 대한 시민들의 환영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1793년 2차 분할 이후 시민들은 1년 가까이 그에게 저항군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안 코시치우슈코는 이를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문제는 그가 보기에도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워졌으면 어두워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저항군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이어 1791년 헌법에는 현실의 반발 때문에 포함되지 못했던 내용들, 즉 농노제의 완전한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저항군의 활동은 여름을 넘어 가을까지도 이어졌지만 결국 10월 10일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군수품이 모두 바닥나면서 패배로 끝났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군은 사방에서 남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영토를 점령하러 들어왔습니다. 모든 거리가 쓰러져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광장에는 시체가 가득하다라고 러시아의 한 장교는 당시 상황을 기록해놨습니다. 결국 세 국가는 1795년 남아있던 영토마저 모두 분할했고 폴란드는 이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코시치우슈코는 마지막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러시아군에게 사로잡혀 감옥에서 지냈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이후 미국을 다시 방문해서 오래전의 친구인 호레이쇼 게이츠와 다시 조우합니다. 게이츠는 그에게 미국에 편히 남아있으라고 제안했지만 코시치우슈코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그는 1817년 스위스에서 사망했습니다. 유언으로는 미국 계좌에 남아있는 돈으로 미국에서 노예를 구매한 후 이들을 모두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